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예, 연말 랠리가 정말 좀 오는 걸까요? 기대를 낮추니까 또 주가가 좀 오르는데요. 김대중 KR 리서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타 랠리는 뭐 기대 안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좀 반등합니다. 그죠? 산타 랠리가 보통 1월 초까지를 산타 랠리라고 규정하지 그런다면서요.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직 뭐 충분히 시간적 여유와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중간에 하루 쉬고 뭐 또 폐장이고 네. 폐장 분위기여가지고요. 네. 그러게요. 2,400 선이에요. 그죠? 2,500도 못 넘고. 그렇죠. 네, 이제는 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연말보다 연초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기대감이 좀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시장에 대한 워낙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요인의 분위기가 강하다 그렇죠. 보니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네. 시장에 상승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오늘 피력을 해보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쩔어 있죠. 투자자들이 다 쩔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좋은 얘기도 없는데 그러게요. 뭐 안 좋다는 얘기는 뭐 이미 많이 들었고 알고 그렇죠. 있고 그죠. 네. 어떤 희망의 상승의 근거들을 그럼 얘기해 줘 네. 보십시오. 뭐 PBR 0.8이라는 거는 저점에 대한 의미는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워낙 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시장에서 뉴스화되지 않은 내용들 제가 알고 있는 경험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시장의 PBR 자산 비율이 0.8 수준입니다. 2,400 전후가 이제 0.8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없습니다. 예, 맞아요. 다 저평가예요. 그럼 과거에 PBR 0.8을 기록했던 시점이 언제인가와 그때의 시장 상황을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아시다시피 9.11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팬데믹 때 한 번 있었고 지금이 0.8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이때 시장 상황하고 단순하게 PBR 기준이 아니라 지수적 관점하고 환율적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1년 9.11 이때의 시장에서의 환율은 1,300 상방이었습니다. 1,300을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주가 지수는 500포인트 수준이었어요. PBR 0.8 저점을 찍고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001년 9.11 이후부터 주가가 랠리를 시작하면서 500에서 900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1000포인트 수준 육박하는 지수의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9.11 전후로 해서 1340원 언저리까지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1000포인트 가는 과정에서 랠리에서 1000원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8년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때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한 번에 V자 반등을 찍은 것이 아니고 한 4개월여 걸쳐가지고 오르내림을 1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이때도 마찬가지로 PBR 기준 0.8 뭐 전후 지수였고요. 이 당시에도 지수가 1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4개월여 바닥점을 찍어준 뒤에 이후에 시장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환율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금융위기 때 16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지수가 올라가면 환율도 하락하면서 1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앞에 9.11 1300원대에서 1000원까지 금융위기 1600원대에서 1000원까지 두 가지 비슷한 형태에서의 시장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팬데믹입니다. 예. 팬데믹 같은 경우에도 지수 뭐 장중에 일시적으로 1400포인트 수준 찍으면서 0.8을 붕괴시켰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때 환율도 급등하면서 1300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얼마 전이죠? 한 3, 4년 전에 환율이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106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지수는 3300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수치적 측면에서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시장에서 1,450원, 뭐 1,500원 육박하는 환율의 상황에서 과연 이 환율이 꺾일 수 있느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죠.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지금 상황에서 환율이 어떠한 상황으로 근거로 환율이 꺾이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차례 PBR 0.8 수준에서의 상황 또한 지금과 같이 그때에도 환율이 급등을 하고 주가가 빠지면서 과연 시장의 상승 원동력은 무엇일까? 환율은 과연 언제쯤 꺾일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해당 시점에서는 똑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장이 바뀌면서 변화의 변수들이 계속 나타났고 시장은 여기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국내 증시 상황 뭐 저평가란 다 알고 있고 PBR 0.8 수준에서의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 들어왔다라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판단해 본다라면 환율 뭐 1,450원, 뭐 1,500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달러 강세 현상도 트럼프 1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1,140원에서 1,210원까지 70원, 80원이 올라갔거든요. 취임 전까지. 그리고 취임하고서부터 빠졌습니다. 전원까지. 뭐 이런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누구나가 다 악재, 누구나 다 공포에, 누구나가 다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지로서의 시장을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저는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근거로서의 PBR 0.8 의미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죠? 그렇죠. 거기가 정말 그때가 역사적. 네. 바닥이었구나라고 알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과거에 그때를 기억하더라도 그때 그 정도 떨어졌다고 자신이 안 생긴다고요, 그죠? 네. 온갖 나쁜 얘기들만 그럼요. 팽배해 있으니까 맞아요. 그죠? 지금도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닥권이라고 하는 거지 정확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날이 저점이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아닐 수 있으니까 네. 바닥 권역은 맞는데 그죠? 네. 거기서부터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밀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뭐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기회를 줬었던 건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밸류에 근거해서 그렇죠. 우리 시장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희망의 근거는 이제 실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역사적 근거 데이터로 해서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인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장이 항상 그 역사적으로 움직였던 상황과 동일하게 패턴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체적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지수가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사님 잘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보통 OEM으로 외부에 그 운용을 맡겨서 그 운용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 뭐 다 그렇죠. 알고 예. 계시죠? 뭐 자기네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왜냐하면 이제 운영사들이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그렇죠. 못하면 또 이제 그 잘라버리고 새로운 데 하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기금으로부터 1조 원 그 네. 운용 자금을 맡아서 네. 운용 보수를 0.5% 받는다 하면 뭐 0.5에서 1% 넘어가진 않으니까 네. 1조 원으로 수익률을 뭐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다음에 또 받게 되면 0.5%면 한 50억 되거든요. 운용사가 충분히 그 최소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운용을 하거든. 연기금에서 자금을 받아서 그렇죠. 하는 예. 자문사이든 운용사이든 뭐 어떤 그 투자 주체들은 최근에 연기금에서 뭐 3조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기 예. 때문에 지난 11월 중순부터 연일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연기금 매매 데이터를 한번 시간 되시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월간 단위로 시장의 매매 주체로서 1조 원 이상을 매수한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몇백억 수준, 네. 월간 단위로 뭐 1, 2천억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3조 원, 11월 중순부터 매수를 해 들어왔거든요. 지금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3조 원이 넘는 매수를 했어요. 그럼 연기금이 과연 언제 매매를 했느냐? 이렇게 매수를 공격적으로 했느냐? 예. 20년 4월, 3월 연기금이 그때 3조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네, 그죠? 물론 이제 연기금이라는 게 정책 자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서의 매수를 하라는 어떤 방향성 때문에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으로 연기금을 운용하는 집단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이 우리가 흔히 매삭기라고 하죠. 굉장히 뛰어나고요. 연기금이 지난해 그 기금 운용 수익률이 아마 제 기억으로 17% 그리고 네. 국내 주식 쪽에서는 22% 정도 수익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게 매매를 하는데 20년 3월, 4월 그 절대적인 매수 이후에 조단위 규모의 매수를 했던 것은 무려 4년 만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의 우호적인 그 실체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사님은 시장에서 매매 주체 중에서 매매를 그러니까 시장을 잘 보는 주체, 연기금 빼고 어느 주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소분화시켜서 외국인, 그러니까 네. 러프하게 외국인이 아니고요. 네. 소분화시켜서 판단을 해보면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개인은 아닐 거고 그죠? 네, 뭐 외국인과 기관 가운데서 네. 글쎄, 금투 개인적인 생각, 금투도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그죠? 금투는 프로그램 매매만 하니까 뭐 그때그때 네. 다릅니다. 기타 법인?
외국인 선물. 외국인 선물. 이 외국인 선물 선물만 봤을 때, 매매를 하는 주체,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하는 주체와 네. 선물을 운용하는 주체는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물을 운용하는 주체는 조금 투기적이면서 시장의 빠른 방향 전환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집단이거든요. 대략 이들이 1년에 한 7조 원 정도 수익을 낸다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은 장기 펀드도 있고 단기 펀드도 있고 펀드들이 다 다른데 외국인 선물 매매를 하는 주체는 좀 단기적 시장의 방향성을 놓고 매매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선물 매매를 하는 집단이 과연 12월 들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들이 과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포지션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연기금은 긍정적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정부의 입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주체가 매수를 했다고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를 하는 선물 주체가 과연 어떤 방향성인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12월 들어가지고요. 1조 중반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1조 한 중반 넘었는데 1조 한 8천억. 네. 네, 그러니까 오늘 한 6천억 정도 매수한 것 같고 최근 뭐 2, 3일 매도했다가 뭐 오늘 그만큼을 사긴 했는데 12월 들어가지고 1조 중반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1조 중반 매수가 아주 큰 건 아닙니다.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 상황 하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그건 좀 반론을 제기하면 네. 팔면서 오를 거에 대비해서 약간 해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펀드 성격이 다 다르지만 네. 선물을 매매하는 주체와 주식을 운용하는 주체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요? 국내 아까 금투 같은 경우는 네. 뭐 프로그램 매매를 그렇죠. 통해서 주식을 사면 그만큼 선물을 매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 그 아비트리지 거래를 하는 측면에서. 근데 외국인들이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선물을 샀다. 이 그 아비트리지 거래 측면에서의 매매 동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다릅니다. 네. 그게. 그래서 외국인의 매매는 철저하게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저점이나 고점을 판단해서 매매가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규모적 측면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실체적 데이터를 통해서 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뭐 매일매일 오르고 내리고 또 계속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지만 큰 흐름에서 그러니까 길게 흐름을 판단해서 시장을 접근하는 주체들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바닥 또는 반등 또는 흐름의 전환으로 판단해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들 주체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증거로서의 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장에 대한 그 비관론에 숟가락 하나 얹지 않으면서 그죠?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려는 시각을 네. PBR, 밸류에이션 하나 그다음에 수급 통해서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근거는 됐어요. 다음 이제 전망이나 전략을 여쭤봐도 되는 거예요? 전망 그것도 있어요? 전략 플러스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 수많은 개인 투자자 뭐 이런 비슷한 장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많았죠. 개인 투자자 예. 고민들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절대 다수가 지금 시장과 같은 상황에서 계좌를 딱 펼쳐보면 종목수가 되게 많아요. 왜 많냐면 상승장 같은 경우는 어떤 주식을 들어가더라도 지수와 연동해서 일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 나면 팔고 뭐 수익 나면 팔고 이러기 때문에 현금 자산이 늘어납니다. 주식 수가 줄어들고요. 상승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물려 있으니까 종목 수가 많구나. 지금 장은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주탄이 사보고 저것도 사봤는데 다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못하고 종목 수가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뭐 3, 40, 뭐 보통 한 10개 종목 이상으로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러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하락장에서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는 뭐가 좋다 해서 그 종목을 현금 일부 있는 걸로 사는 것보다는 저는 시장이 방향을 잡고 흐름이 전환이 된다면 압축하고요. 시장이 움직인다라면 당연히 시장 연동된 종목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포트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실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그래 시장 뭐
당신의 말대로 그대로 시장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그냥 다 껴안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압축하고 슬림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 계속 줄여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왜냐면 손실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정리한다는 게 수익이 나 있거나 뭐 똔똔이면 뭐 정리해서 압축할 텐데 손실이 나 있는 계좌를 정리하는 게 동일 업종으로 어렵지 정리. 않나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소부장, 뭐 투탑, 뭐 장비 중에서 전공 용정 네. 이렇게 깔려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하나로 압축을 하죠. 그리고 뭐 다른 여타의 종목들도 뭐 원전주든 최근 많이 빠진 뭐 이렇게 펼쳐 있으면 정책주로 하나로 압축해야 되고 뭐 수출 관련주가 이제 막 그 화장품 뭐 전력기기 이렇게 방산 흩어져 있으면 하나로 압축하고요. 이렇게 하나의 섹터별로 압축을 해서 종목 단일화를 시켜야 되고 시장이 반등과 상승의 전환이 나타난다라면 당연히 지수 관련주가 가겠죠. 반도체가 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래서 해당 섹터로 압축하는 과정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락장에서 바닥점 찍을 때 개인 투자자들 가장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네. 내 종목은 안 가고 시장은 올라가고 소외되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는 둔감해요. 왜? 나만 빠지는 게 아니니까. 뭐 옆 사람도 빠지고 저 사람도 빠지고 다 빠지니까. 근데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 내 종목은 안 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네. 방지책 차원에서 압축화, 슬림화 하자. 섹터별로.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의 흐름들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 연간을 보더라도 그 연간의 그 타임 호라이즌을 보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전약 후강이라든지 그죠? 그렇죠. 전강 후약이라든지 네. 이 탄핵 정국을 또 지나고 있어서요. 그죠? 네. 흐름으로 어떻게 보세요? 내년 시장 흐름들. 올해 연초에 골드만삭스 2,800포인트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거의 얼추 맞아 갔었는데 뭐 하반기에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해서 뭐 지금 2,400, 500 근처까지 왔는데요. 저는 올해 적정 지수에서의 상황 2,800포인트가 여전히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2,800에 가겠느냐? 그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정상 수준의 시장으로 회귀하는 과정이 틀림없이 지금부터 연초까지 나타나는데 정상 수준의 지수 회귀 수준에서 정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2,800이 되겠죠. 최정상에서의 네, 네. 수준은. 왜냐하면 박스권 산다는 2,600포인트가 될 거고요. 2,600에서 계속 등락하다 밀렸으니까. 예. 1차적으로 2,600까지 올라간 뒤에 2,8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정상 수준의 시장으로 회귀하는 과정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네. 상반기까지 해서. 네. 그러면 물론 이제 관심 섹터는 또 따로 얘기를 하실 텐데 네네. 대체적으로 이제 뒤 얘기는 따로 하는 건 별도라고 생각하고 네. 어떤 게 좋아 보입니까? 저는 반도체 얘기 아까 얘기하셨고. 포트를 짜려고 한다면 반도체 50을 포트에 담아야 되고요. 그럼 뭐 선호도에 따라서 투탑일지 소부장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개인 선호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30%는 성장 섹터인데 성장 섹터는 너무 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네. 뭐 그 2차전지가 될지 아니면 뭐 로봇이 바이오가 될 될지 수도 바이오가 있고. 될지 뭐 등등등 되는데 저는 성장 sek터 내에서 게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예. 부분이 있고요. 예. 바이오는 내년 1월 이후에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요 시점으로 해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은 약간 타이밍을 늦춰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좋아하시면 뭐 바닥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져가셔도 될 것 네. 같고 그래서 성장 섹터 한 30% 가져가시고 가치 섹터라고 해도 가치 섹터 너무 스펙트럼이 넓은데 가치 섹터 내에서도 가치 섹터 너무 넓긴 합니다. 그 외의 섹터에 한 20% 담아가야 되는 네. 전략적 구성으로 가져가셨다. 반도체 50, 성장 30, 네. 가치 20 이렇게 네. 해서 포트를 구성해서 종목 수도 한 뭐 3, 4 많아야 5종목 내로 네. 좀 계좌 구성을 가져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시장을 보면서 반도체를 기본적으로 포션을 꽤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잘 동의가 안 되죠. 반도체도 쩔어가지고 네, 그죠? 물론 미국은 이제 AI의 트렌드 혁명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나 네. 우리는 뭐 하이닉스 HDM 말고는 그죠? HBM 말고는 디램 쪽 그렇죠. 삼성전자 어렵구나.
버려야 되는 섹터라고는 그러나 적극적으로 가져가긴 뭐한데 가져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시장 투심적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술적 분석에서의 흐름으로 하나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 네. 보겠습니다. 앞서 펀더멘탈 측면은 워낙 시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안 좋다라는 결론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반도체 투탑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난 11월 중순에 49,900원 종가에 딱 찍어주고 맞아요. 네. 반등 탁 줬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내에서 12월 들어서 52,000원 저점을 두 번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근 한두 달 내에서의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다소 긍정적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1월 하반기에 16만 원 저점 찍어주고요. 어제 그제 지난주 상황에서 17만 원 저점 찍어주면서 아직까지는 저점이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 진행되어지는 기술적 분석에서 저점이 살아있다. 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네. 두 번째, 아마 지난 금요일 장에서 장 마감 근처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유심하게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만한 내용인데 지난 금요일 장에서 뭐 지수 상당 부분 하락하면서 삼성전자도 52,000원 전후로 해서 시초가부터 계속 옆으로 횡보했거든요. 근데 마감 단일가 한 5분 10분 남겨놓고 52,000원에서 52,500원으로 올라오더니 단일가에 53,500원으로 1,000원 땡기면서 끝나버렸어요. 자사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단순하게 자사주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자사주의 매입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날 종가 대비 한두 틱 아래 장중에는 네. 올려서는 못 사고 받쳐서 사야 되고 종가에서는 보합 수준으로 살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식에 맞춰서 지난주에 자사주를 샀거든요. 300만 주 정도 엄청나게 샀습니다. 종가에. 그런데 여기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동안은 우리 시장을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외환자유화 이후에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 뭐 98년 이후에 외국인 자본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좋아진 적도 많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놀이터가 된 경향들이 국내 시장이 좀 크다라고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폐쇄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개방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좀 휘젓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최근 몇 개월 내 8월 이후에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분율 측면에서도 56.5%에서 51% 수준까지. 근데 삼성전자 평균 지분율은 50에서 5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팔긴 했으나 엄청나게 많이 판 건 아닙니다. 산 거 판 거거든요. 근데 왜 투심적 측면에서 이게 변화했느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누군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핸들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왜 올라오려면 삼성을 때리고 올라오려면 때리고 하는 과정에서 지난주 무서운 걸 보여줬거든요. 무려 3% 한 마감 한 10분 남겨놓고 맞아요. 주가의 3%를 끌어올렸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단순한 방어 차원이 아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아침 동시효과 수준부터 9시 반까지 시장 상황을 딱 관찰해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자사주 매입에 의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이후에 오늘 아침에도 외국인들은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매 주체는 시장에서 매도를 했어요. 9시 반까지는. 때려볼까? 시장 밀어볼까? 뭐 미국 시장 올랐지만 내가 때리면 내려갈 거야. 때리는데 안 내려가니까 매수를 확 바꿔버렸거든요. 외국인 선물 매수도 뭐 5천억, 6천억 정도 산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4,500억 정도, 6,7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때려볼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때려볼까 하는데 안 밀리니까 사버린 거거든요. 이 시장의 투심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뭐 핸들링했다라고 판단되는 저는 모든 시장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시장이 교란 목적에서의 시장 움직임이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뜨거를 했던 거죠. 지난 금요일에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반전될 수 있나. 우리가 과거에 몇 번 경험했던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나오다가 쇼시크지 나오는 순간으로의 그 시장 전환이 되는 것처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해왔던 매매 주체가 지난 금요일의 시장 상황을 보고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를 내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가격 조건에서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의식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저점이 살아있는 측면에서의 가격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급적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시장에 대해서 뭐 압박 또는 매도 강화 등등등 내용으로 시장을 뭐 휘저었다라고 한다면 이 휘저었던 매매 주체들의 변화, 이게 중요한 어떤 뭐 가격 전환 변화의 흐름에서 첫 번째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반도체 얘기하면 삼성전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삼성전자 쪽으로의 그런 받치는 네. 어떤 매수가 아니라 뭔가 좀 긍정적 사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네. 삼성전자가 사실 살아야죠. 그래야 이제 우리 시장도 받칠 수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뭐 이익이나 이런 건 계속 지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투자 의견들도 내려가는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 전망이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저는 해석의 지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난주에 하나증권 비롯해서 몇몇 증권사들이 목표가 하향을 했죠. 네. 이거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목표가 하향을 했는데요. 목표가 9만 원대였습니다. 다. 근데 8만 4천 원, 7만 원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하향을 했습니다. 9만 원대에서. 근데 이제 증권사 레포트를 뭐 주요하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를 올리는 거고요. 목표가를 내려가면 거기에 대해서 내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가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들 9만 원 전후로 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5만 원대에 내려왔죠. 그러면 연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뭐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이든 또는 증권사에서 전망 리포트를 내는 그 애널리스트이든 왜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인데 아직도 9만 원이냐? 이거에 대한 질책성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목표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들어서 내년도 반도체 경기 업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어떤 여러 가지 그 레포트들을 발간을 했는데 실제로 그 레포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지난 3분기에 그 삼성의 매출이 79조로 가장 사상 최대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4분기에 77조라고 합니다. 레포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2조 물론 큰 금액에서의 그 절대적 수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체 매출이 줄었다라고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79조에서 70조로 내려가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썼던 레포트의 구체적 사항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분야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건 디스플레이하고 몇몇의 최근에 그 실적치가 안 나오는 분야에 있어서 그 매출치가 줄었기 때문에 그 저기 77조로 나온 거거든요. 전체 반도체 수급 측면에서의 내용은 그렇게 줄지 않았다는 내용이 그 레포트 내에서의 흐름들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안 좋은 내용들은 부각이 되는데 최근에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 분야에 있어서 수율이 70% 나왔다는 기사들이 한 열흘 전에 나왔던 내용이 있어요. 시장에서 부각이 크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3나노 시장에서 수율이 70%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서의 판단이 되느냐면 기존의 삼성전자 최대 그 아킬레스 건은 파운드리와 이제 그 저기 이쪽 분야가 적자거든요. 파운드리 쪽하고 저기 시스템 반도체 쪽이 적자인데 3나노 쪽 그러니까 이것도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3나노 쪽이 70%는 아직 그 장사를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수율은 아니지만 80% 넘어가면 이게 장사해볼 만한 수치가 되거든요. 3나노 시장이 3나노 시장이 전체 이 시장의 한 그 26% 25%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그 수율 70%가 나오면서 올 하반기 내년 초에는 80-90% 수율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그럼 지난해 30% 수율에서 70% 수율까지 올렸거든요. 그럼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쪽에서도 내년도에는 흑자까지는 아니어도 적자 부분이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기사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수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불량률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증권사에 나온 레포트로 부정적 전망에서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냥 다시 한번 리뷰되고 그 실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그닥
체감되지 않는 내용으로 하향 조정한 내용하고 실제 삼성전자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개선되는 부분하고 과연 어떤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후에 예. 주가 전환이 됐을 때 반응도가 클지는 저는 이 수율 개선에 대한 기사가 훨씬 더 내년도 삼성전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죠. 네, 뭐 기본적으로 수급이나 여건상 돌아선다고 했을 경우에. 하이닉스가 빠르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하면 투톱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번 소부장 내에서 종목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뭐 ISSC 이런 종목들 최근 주가 어떨까요? 괜찮죠, 좋죠.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들 종목이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올 초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럼 과거에 셌던 뭐 대장주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과거에 수익률을 많이 줬던 종목들이 바닥점 찍고 지수가 안 좋은 상황 하에서도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셌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하면 뭐 한 대여섯 개 종목의 대표주가 생각이 나는데 이 대표주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흐름들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 두 종목을 판단해서 거기만 너무 매몰되지 말자. 예, 예. 하시면 저는 하이닉스가 좀 낫다라고 네,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하이닉스보다도 뭐 이 종목들 다 후공정 장비 단의 종목들이고 검사 장비이기는 하지만 이 장비단의 종목들의 주가 또한 뭔가 의미심장스러운 주가의 움직임을 최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바닥 좀 통과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선 방송에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50%의 수준의 포트는 반도체로 담아가야 된다라는 네. 내용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50%를 꼭 투탑으로만 갈 필요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가운데서 네. 소부장이 좀 올라와야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 네. 투심이 살아나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뭐 한미반도체 또 리노공업, ISC, 네. 후공정단,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좀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좀 있고, 그죠? 그 뭐 유상증자 네, 노이즈도 네,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어쨌든 있죠. 소부장 사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 쳐다도 안 봤거든요.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투탑이 밀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쳐다보게 됐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럼요. 예, 어떤 찬스나 어떤 수익률 이런 거는 소부장이 올라올 때 훨씬 더 탄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너무 부정적으로 갖지 말고 네. 기본 포션을 좀 머스트 헤브로 가져가자. 네, 네. 네. 반도체 얘기 그럼 그 정도 하면 될까요? 특별히 뭐 종목을 더 언급하실 건 없죠? 네, 없고 괜찮다라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참 애증의 섹터이죠. 네. 기대도 있고 주식이 없다면 괜찮지만 상당 부분 가지고 계시고 그죠. 아픈 손가락이고 일단 2차 전지를 얘기하다 보면 뭐 업황 얘기도 해야 되지만 트럼프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했지만 소재단, 네. 핵심 소재단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관세 관세를 매긴다. 네.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고 이 발표로 뭐 지난주 한번 네. 출렁였죠. 네, 저는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고 해석점을 양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관세 부과가 어떤 뭐 시장에 굉장히 그냥 악재로서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꼭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화장품도 그렇죠. 그렇고 네. 뭐 등등 전방위적이죠, 뭐. 전방위로 네. 관세 네.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전지 소재만으로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소재만의 시장 점유율을 제가 아는 내용을 추론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 국내 그 핵심 소재, 2차 전지 핵심 소재 전 세계 그 점유율 자체가 한 8%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중국의 그 점유율은 한 30%가 좀 넘는 위아래 구간에서의 네. 그 포지션이었고요. 일본 한 20%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23년 말, 24년 초에 들어와서 이 포지션 변경이 그 있었거든요. 그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8%였던 2차전지 소재 전 세계 점유율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28% 그러니까 30%에 육박을 수준으로 증가했어요. 중국은 30%에서 8%. 그러니까 우리하고 자리 교체를 딱 한 거거든요. 일본은 20%에서 한 5%까지 조금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시장 점유율 자체가 거의 30% 되기 때문에 가장 데미지가 클 것이라고들 생각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봅니다. 포지션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겠지만 지금 2차전지의 공장을 보면 미국의 테네시주 쪽에 대부분 이전을 많이 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용되는 2차전지와 수출되는 부분에서의 배터리 산업은 미국 공장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가 수출 데이터가 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생산 가공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올해부터 가동이 되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2차전지 배터리 공장들이 운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관세에서 여기서 해방된다. 부과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높아졌고 관세 부과에 있어서 지금 경쟁사는 일본, 중국인데 일본, 중국 대비해서 조금 더 유연한 환경에서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으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캐즘 등등등 앨런 머스크 또한 2차전지에 대해서 부정적 전기차가 부정적이 아니고 산업에 대해서 축소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마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테슬라 시리즈를 사게 되면 1억, 1억 5천, 비싼 거는 2억까지도 가는 대부분의 전기차 하면 비싸다라는 인식들이 강했어요. 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전기차는 한 6, 7, 8천만 원 정도이고 테슬라는 더 비싸죠. 그런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테슬라도 3만 불대 소형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하죠. 4천만 원 정도 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캐스퍼가 전기차 LFP 장착했지만 캐스퍼가 나왔어요. 이게 한 3천만 원 초 중반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미국 공장 EV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는 캐스퍼, 기아에서는 EV2 이게 한 3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SUV형 전기차 저렴한 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산업이 크려면요. 대형차, 고급차 중심, 벤츠가 포기한 것도 똑같은 이유거든요. 대형차, 고급차의 전기차 구동축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많이 안 팔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급차 타는데 굳이 전기차? 엔진 소리 들으면서 가솔린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유용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기차는 소형차 특화된 범용차를 저렴한 요 차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초기에는 고급화 전략이었지만 이게 상용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저가형 자동차로 진화해야 되는데 그동안 라인업이 없었다, 그죠? 그렇죠.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진다. 이게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 산업이 캐즘에 의해서 일시 지금 축소되는 과정이었지만 이 형태로 그러니까 소형차 위주의 전기차가 확산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관세 부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장악력이 30% 가까이 늘어났지만 이 관세 부과는 미국 현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전기차 전체 시장에서의 흐름은 소형화되는 차량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시장의 분위기적으로 반응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은 아주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지점에서의 내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실 소재 업체 이제 물론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얘기를 하셨고요. 네네. 이제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트럼프의 정책들이 보조금을 없애고 진짜 없앨 것이냐,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없애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호적이진 않죠, 그죠? 그 영향이 이제 얼마냐랑 이제 산업 얘기랑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 하나 네네네. 더 덧붙이면 이제 제가
아주 오랜 시간 주시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주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네. 지난 2016년, 17년 트럼프 일기 때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제 기억 속에 예, 남아 있는 예, 예.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트럼프가 관세 부과, 그때는 철강이 중요한 타켓이었습니다. 관세 부과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2018년, 그러니까 17년도에 상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35% 중국에 대한 관세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대중무역 분쟁이 일어난 거고요. 이때 아뜨거 트럼프가 아뜨거 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가 그 뒤에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회사채 금융채에 대해서 무제한 매입 이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무역 보복 또는 무역 관세를 추진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그 보복 관세 수준만큼의 가격이 업되어서 시장에서 유통될 거고 이러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여기다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취임 전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강한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관세나 뭐나 방위비나 뭐 이런 걸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고 행정부를 이제 수반으로서의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무차별적인 관세를 때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구심입니다. 그때도 철강 관세에 대해서 50% 100%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한 자릿수보다 네, 조금 맞아요. 높게 네. 부과됐을 겁니다. 시장 반응도는 뭐 50%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관세에 대한 계속적인 내용이 효과적 측면에서는 좀 그때는 다르지 이제 않을까. 그런 인물을 네. 그런 인간을 처음 봤잖아요 시장이 그죠? 그렇죠. 참 맞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막 자기 중소기업 하듯이 하니까 다들 화들짝 놀란 건데 이번에는 이제 학습 효과는 있죠, 그죠? 맞습니다. 저게 소위 이제 진심은 저 뒷단에 있구나, 그죠? 이걸 그렇죠. 알기 때문에 학습 효과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네.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도 이전처럼 사실 조금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죠. 이거고요. 확대 해석됐겠죠. 네. 따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캐즘이란 구간도 어쨌든 간에 그걸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원재료 가격 떨어졌고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 전기차 가격 떨어질 것이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다양한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수요를 자극할 것이고 네. 그런 것까지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전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가격 전략하고 종목 전략이 중요하겠죠.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마 제가 11월 20일 전후로 해서 이 방송에 딱 한 달 전에 네. 나와서 이사전 접종에 대해서 종목을 딱 초이스하라면 두 종목을 말씀드렸죠. 삼성 SDI와 포스코 피처엠을 두 종목이 긍정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삼성 SDI는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그 자리로 왔습니다. 11월 그 하순 가격으로 다시 왔고 포스코 피처엠은 전반의 흐름에 동조화되면서 주가 하락을 보여줬어요. 저는 2차전지 종목에 대한 부분을 볼 때 LNF를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LNF가 지금 관심거리에서 멀어졌죠. 9만 원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LNF의 최근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 뭐 7월, 6월부터 해서 9만 원 저가권, 12만 원 고가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LNF 주가는 미리 빠졌죠.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2차 전지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진짜 간다. 뭐 주변의 상황이 어쩌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가는구나라고 판단하는 시그널 이정표로 판단하는 종목 LNF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마 과거 2차 전지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의 LNF는 20년 5월, 6월, 7월부터 2만 원대 주가가 거의 30만 원 육박하는 주가에 가장 빠른 흐름을 보여줬던 그렇죠. LNF. 네. 과거에는 뭐 좀 대장주였었죠, 그죠? 완전 대장주. 네. 다른 거안 지금은 갈 때. 에코프로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이전에는 그죠? LNF였죠. 네. 에코프로 그룹은 저는 10,000원도 기억해요, LNF. 지난해에만 움직였어요. 네. 물론 그 전에 좀 움직이긴 했지만 네. 지난해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고요. 네. 그 이전 그러니까 22년, 21년, 20년도의 주가의 상황에서 2차 전지 하면 LNF였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나있어요. 그리고 LNF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년 5월에 27만 원 고점을 찍고 나머지 2차 전지 업종이 지난 23년도에 갈 때도 안 갔어요. 리바운딩이 좀 나오긴 했지만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죠. 9만 원 저점, 12만 원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시장에
방향이 전환될 때는 대표주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주를 판단할 때 아까 뭐 소부장 내에서는 몇몇의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번부터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지점은 LLF가 현재 9만 원 내외에서 등락을 주고 있는데 이 주가가 10만 원 돌파하고 11만 원, 뭐 12만 원 돌파하면 완전 확인이겠죠. 완전히 확인이겠죠. 왜냐하면 최근래에서의 상단을 돌파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9만 원 저점 찍고 상승의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의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다 관심권에 두고 판단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뭐 삼성 SDI라든가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주들 같은 게 주가를 보게 되면 23년 그러니까 쭉 23년 횡보해서 23년부터 1월부터 주가 쭉 올라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전 단계 가격으로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심리적으로 지지선이 될 수 있고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라는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가격 지점에서의 상황이 나타났어요. 이제 언제 올라갈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LNF 주가를 판단해서 2차전지 전반의 주가 상황의 터닝 포인트를 잡으시고 가지고 계신다라면 뭐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스럽지만 보유하는 수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나왔을 때 LNF를 판단해서 주가의 반응도가 나타날 때는 그때는 좀 매도보다는 적극적인 투자 대응으로서의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거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내피셜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시장이 이제 턴하더라도 턴하면 과거랑 똑같은 스토리로 안 가거든요. 시장은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은 창의성이 있어요, 그죠? 뭐 올라가 2차 전지가 만약에 다시 간다. 네.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 이전처럼 대장주를 다시 나를 따르라 하겠습니까? 그래 주면 좋겠지만 물린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양상이 그렇죠. 다르게 나타난다니까 그죠? 맞습니다. 뭔가 좀 그죠? 네. 했던 게 원래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 LNF가 땡겨서 사실은 치고 나가면 그죠? 나갈 그렇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변화들 충분히 있다고 좋은 내피셜이라고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셀단에서는 여전히 SDI가 탑픽입니까? 네, 엔솔보다? 네. 엔솔은 덜 빠지긴 하고 좀 견조하긴 한 면이 있지만 딱 박스의 제한적인 가격의 움직임이 좀 진행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단에서는 SDI가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 시각까지 뭐 다음에 이제 저희 이 방송에서 내년에 뵙게 될 텐데요, 그죠? 네. 뭐 참 힘든 2024년을 보내면서 그래도 희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요, 맞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 아닙니까? 케어케오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우리가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전자전 다 겪었잖아요, 그죠? 그럼요, 맞습니다.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한국만 소위 이상한 시장, 미친 시장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어왔다, 그죠? 그럼요, 맞습니다. 거기서 또 스토리를 써나가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KR 리서치 김대중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